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핸드폰을 두고 나간 남편의 실수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이다 먹이고 이혼한 사연입니다. 그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 중독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이 된 후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매일 일하러 가서 받은 월급으로 쌓여가는 돈을 보면 기분이 좋다던 남편이었습니다. 소개로 만나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저의 기념일은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이 돈으로 저축도 하고 자기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까지 하면 힘든 것도 모르겠어. 남편은 저를 만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만나기 전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일하는 동안 담배 생각도 안 날 만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그런 남자였어요. 결혼하면 제가 밖에 나가 일하는 건 싫다며 돈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자기가 더 열심히 돈을 벌 거라며 공주처럼 살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연애할 땐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저도 적당히 걸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할 생각이었기에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로 만족했죠. 그렇게 저희는 3년을 꽉 채운 후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남편이라 집안일은 거의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주말만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더러 쉬라고 했지만 자기야, 설거지 한다며. 그거 나도. 이따 저녁 먹고 한 번에 모아서 할게. 어차피 식세기 돌릴 건데 그럼 몇 개만 넣기엔 오래 걸리고. 그냥 그럼 손설거지 하지. 식세기 두고 왜?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오늘 내일 집안일은 아무 신경 쓰지 마.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조기가 끝났다고 소리가 나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그냥 보이는데도 청소기도 안 밀더라고요. 건조기에서 빨리 꺼내와서 혼자 개고 있으면 에이, 그냥 두라니까. 내가 할게. 자기는 가서 좀 쉬어. 낮잠이라도 자든가. 그럼 같이 해. 얼른 가. 내가 해,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다시 와서 보면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잔소리를 계속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보다 일하는 시간도 많고 가끔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주말이라도 좀 쉬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잔소리할 시간에 그냥 제가 청소하면 되는 거라 싸움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안일보다는 회사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프로젝트 하나 맡으면 밤을 샐 정도로 몰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일 중독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쁜 남편이었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나가서 술 마시고 괜히 시간, 돈 쓰지 않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안일까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어도 저한테는 또 잘했습니다. 신혼도 아닌데 쉬는 날은 남편이 어딜 가지도 않아서 저와 꼭 붙어 있는데 동네 편의점도 혼자 못 갔습니다. 정확히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저와 가는 걸 좋아했죠. 뭐하러 혼자 가? 자기랑 가면 수다 떨면서 재미있는데 굳이 왜 심심하게 혼자 가? 이러면서 집에 있겠다는데 굳이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락하는 친구도 남편과 비슷한 이일 중독 집돌이라 둘이서만 연락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남편은 그동안 완벽하게 저를 속여왔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건 남편의 유일한 이 친구가 알리바이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이 일하느라 고생하며 산다고 생각해서 뭐든 다 맞춰주려고 했는데 뭐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저는 결혼 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궁에 작은 혹이 하나 있었는데 크지 않아서 당장 수술보다는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했고 얼마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따로 얘기를 내서 한동안 쉬기로 했고요. 수술 후 집에서 쉬면서 정말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생각했고 남편에게도 일을 좀 줄이면 어떻겠냐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 외에 또 투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도 회사 일 많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또 한다는 건데. 불안해서 안 되겠어. 뭐가 불안해? 지금 우리 버는 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자기 지금 아프잖아. 혹 제거한 거고 곧 출근도 할 거야. 암튼 자기 보니까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낫다 싶기도 하고 괜히 자기가 밖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말로는 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투잡이라는 말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느라 한 집에 살면서도 주말 외엔 얼굴 보기가 힘든데 일을 더하면 대체 잠은 언제 자겠다는 건지 너무 몸을 혹사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물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날은 평소답지 않게 늦잠을 잤거든요. 원래 핸드폰 알람 소리에 혼자 잘 일어나던 남편이었는데 이날은 뒤척임도 없길래 제가 깨웠는데 자기야. 왜, 출근 안 해? 지금 몇 시인데? 6시 반. 뭐? 왜 안 깨웠어? 자기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잖아. 알람 소리 듣고 바로 깨운 건데. 아이, 큰일 났다. 오늘 아침 회의 있는데. 그럼 미리 말을 하지. 아이, 몰라. 내 옷 어디 있어? 가방은?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남편은 급하게 일어나서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세수도 안 하고 옷만 갈아입고는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침부터 한바탕 소란이 있었고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집이 조용했습니다. 함께 출근할 땐 저도 바빠서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지만 수술 후 집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아침을 챙겼습니다. 이날은 급하게 나가느라 식탁 위에 차려둔 아침을 저 혼자 먹었는데 아침부터 너무 정신이 없어서인지 조금만 누워있고 싶었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끄러운 벨소리에 눈을 떴는데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남편의 회사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그럼 내 핸드폰 좀 가지고 회사로 올래? 핸드폰? 자기 핸드폰 두고 갔어? 아침에 정신없이 나와서 몰랐는데 회사에 도착하고 보니까 없더라고. 그런데 남편은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일하는데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진짜 급하니까 지금 바로 챙겨나와. 알았어. 바로 나갈게. 참, 여보. 왜? 내 폰 전원은 꺼두고 회사로 갖다 줘. 거래처에서 전화 많이 올 건데 안 받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서 차라리 꺼져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기도 편하고. 암튼 부탁해, 여보. 남편이 전화로 계속 급하니까 빨리 와야 한다고 보채는 바람에 저는 통화하는 도중에 남편의 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시동까지 걸고 나서야 남편이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정신이 없는 건 당연했고 바로 출발하면서 남편의 핸드폰 전원을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길래 보니 제 폰은 아니었고
옆에 둔 남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때 전 아차 싶었고 혹시 급한 일이면 어쩌지 싶어서 받으려고 했는데 운전 중이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한 번 더 전화가 왔는데 거래처면 회사명이나 직원 이름이 뜰 텐데 화면에는 그냥 저만 하나만 떴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박민혜 씨 핸드폰입니다. 여보세요? 아주 어린아이 목소리라서 혹시 잘못 걸었나 싶어 누구냐고 물었는데 말이 없었고 신호가 바뀌어 곧 출발해야 해서 전화를 끊으려던 그때 아빠, 없어요? 아빠라는 말에 너무 놀라 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빵빵대고 일단 급한 대로 출발 후 골목으로 들어가 한쪽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서는 여보세요? 아빠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잘못 건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아예 저장된 번호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이 번호를 저장해 두었고 대신 이름으로 저장한 게 아니었기에 대체 누군가 싶었던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빠? 네, 우리 아빠요. 아빠 이름이 뭔데? 그러자 그 아이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남편의 이름을 말했죠. 박민우, 우리 아빠요. 결혼해서 몇 년을 같이 산 남편에게 애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정말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그 아이와 한참을 통화했고 아이에게 저는 남편의 회사 동료로 소개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뒤 남편의 핸드폰을 열고는 이 남자아이가 정말 남편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했는데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애써 부인하고 싶었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숨겨둔 자식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려서인지 제가 묻는 말에 그대로 다 대답을 해주었는데 남편의 핸드폰을 보니 아기가 거짓말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 중독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챙기느라 바빴던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한 달 정도 지방에 내려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건 아니었고 일 때문에 딱 한 달만 지내게 된 거죠. 그 당시 회사 사택에서 지내느라 제가 가면 괜히 같이 사는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할까 봐 남편을 보러 내려간 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때 바로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일단 아이와 통화한 기록은 지우고 남편의 핸드폰을 끈 뒤 곧장 회사로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회의가 길어져서 제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남편을 기다렸다가 전해줬더니 제가 늦게 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자기야, 미안. 많이 기다렸어. 데스크에 맡겨두고 가지. 그래도 핸드폰인데 직접 줘야지. 고마워. 이따 집에서 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을 받아갔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바로 묻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직접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가 정말 전화를 잘못 걸었고 그 아이의 아빠 이름이 우연히도 제 남편의 이름과 같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저에게 말해준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 전까지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눈치 못 챌 수가 있냐면서 제 스스로를 탓했네요. 일단 제가 가장 가슴 졸였던 건 그 아이와 제가 통화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아는지였는데
다행히도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낮에 그 아이와 통화를 하고 끊기 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일할 때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하면 혼나는데. 남편이 애한테 그랬다네요? 전화하면 받기만 하고 절대로 먼저 전화하지 말라고 말이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하면 남편도 사장한테 혼난다는 식으로 애한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의 기분을 살폈는데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제가 아이와 통화한 사실을 알았다면 직접 물어보거나 무슨 말이라도 했을 텐데 조용하더군요. 그래서 낮에 미처 다 보지 못한 남편의 핸드폰을 이날 저녁부터 며칠간 날을 새가며 봤습니다. 그 애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애엄마가 일하느라 애를 본인 친정에 맡겼더라고요. 그러니 어린애한테 벌써 핸드폰을 사준 거고 그 폰으로 남편과 자주 통화를 하고 있었죠.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애까지 있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더 문제는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남을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쓰레기였죠. 애한테는 미안했지만 두 사람을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보다 한참 어린 20대 젊은 여자를 꼬셔서 애까지 태어났음에도 저를 감쪽같이 속이며 이중생활을 해왔던 남편이나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만난 그 여자나 똑같았죠. 저와 남편은 돈 관리를 각자 했는데 지출이 있을 땐 서로 상의해서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통장을 늘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보니 저모르게 그 여자에게 애 키우는 데 필요한 돈도 꾸준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그 여자와 주고받은 내용에서 돈 얘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빠,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병원비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줘. 아이가 아프다거나 혹은 생활비가 모자란다거나 하면 남편이 바로 보내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참 애까지 낳았으면서 순진한 건지 아님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 남편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여기 생활 정리하고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려. 우리 그때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명 대기업은 아니어도 남편은 직급도 높았고 연봉도 괜찮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일이 많은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의 능력을 알고는 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 초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 한 달 정도 있을 때 그 여자와 만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남편이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몇 달간 서로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너무 보고 싶었는지 남편이 다시 연락을 했고 그렇게 둘은 저 모르게 긴 세월 동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애가 생겼고 여자 쪽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을 곧 정리할 거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여자가 저런 말만 듣고 무작정 기다리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심호 핑계까지 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알면 엄마가 절대 조용히 안 넘어갈 거야. 우리 엄마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 아마 애부터 데려오라고 할 거고 정식으로 결혼한 것도 아니라 자기를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거기다 인정하더라도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모셔야 하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일단 와이프랑 이혼부터 하고 우리 엄마 설득해서 그렇게 사는 게 순서야. 내가 꼭 책임질 거니까 나 믿고 기다려줘. 알았지? 여기서 시모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긴 했습니다. 시모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시댁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아주 안 보고 살아서 다행이었지.
시모가 이 상황을 다 알게 됐을 땐 상간녀는 몰라도 아이만큼은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셨을 겁니다. 평소 저한테도 늘 소식이 없냐고 물으셨으니 손주를 무척이나 바라고 계셨거든요. 암튼 상황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륜만이라면 이혼하고 끝내면 그만이지만 애가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가기 전까지 이번 일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 건 어렵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가며 남편의 핸드폰과 카드 사용 내역, 차 블랙박스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뒤졌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면 나갔을 때 지방을 다녀왔더라고요.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친구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주말에 출근하거나 혹은 다른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야 할 때면 그 친구를 만난 것처럼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믿었는데 둘이 뻔뻔하게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일단 남편과는 당연히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바람도 참을 수 없는데 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저는 며칠 뒤 그 애가 사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한 사실을 확인 후 따라간 건데요. 집 주소는 남편의 주문 내역을 보고 알아냈습니다. 그 애가 갖고 싶다는 장난감이 있으면 쇼핑 사이트에서 주문 후 해당 주소지로 바로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이날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뻔뻔하게 갔다 온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 다녀올게. 오늘도 늦지? 아마 그럴 거야. 나 주말에도 똑같이 근무하잖아. 그래, 다녀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웃는 남편을 보니 그냥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도 바로 내려가서 출발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갔다면 분명 애도 만나고 올 테니 남편과 길이 엇갈려도 무작정 기다리고 있으면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하려니 긴장됐지만 그보다 더 떨리는 건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제가 참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참지 못하고 가서 그 두 사람 머리채라도 잡게 되면 소송에 불려할 수 있다 보니 어떻게든 참는 게 중요했죠. 한참을 달려 도착하고 보니 오래된 빌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남편의 차가 있었습니다. 몇 호인지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로 알아보니 상간녀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빌라는 상간녀의 엄마와 아이가 사는 집이었지만 어쨌든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있는 걸로 봐서 남편이 분명 집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한 번은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가 지고 점점 어두워질 때까지 남편도 그 여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 앞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드디어 보였습니다. 집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그 여자와 애를 데리고 밖에서 실컷 놀다가 왔더라고요. 가운데는 아이가, 양옆에는 남편과 그 여자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다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어려 보였고 또 예뻤습니다. 남편이 저래서 반했구나 싶을 정도로 예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셋이 웃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남편의 표정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더군요. 참 슬픈 현실이었지만 청승맞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가 진 게 아니라서 세 사람의 모습은 아주 잘 보였습니다. 제 차 앞에 다른 차가 있었기에
남편은 제가 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요. 계속 지켜보니 남편은 본인 차 안에서 뭔가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는데 얼핏 장난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로 출발하려고 하는지 주차장에서 그 여자를 한번 안아주고는 아이와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애는 남편과 헤어지는 게 슬펐는지 엉엉 소리를 내며 우는데 애한테 못할 짓이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남편을 빨리 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빠지면 셋이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해선 책임을 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태 속고 산 세월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이혼도 해줄 거고 애 키우며 잘 살아보라고 할 작정이었으나 상간녀 소송에서 판결문도 받고 위자료도 받고 싶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일인데 그깟 돈이 뭐 중요하냐고요?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가정 두고 바람 피우고 거기다 애까지 있는 걸 속였으니 마음 같아서는 감옥이라도 보내고 싶었는데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당하기만 하며 셋이 행복한 모습을 볼 바엔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저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갔습니다. 도저히 집에 가서 맨정신으로 남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바람났다고 거기다 애까지 있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것도 꾹 참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저를 더 열받게 했습니다. 어제는 뭐야? 처가에서 자고 온다고 문자 하나 딸랑 보내고. 미안. 그게 다야? 그럼? 아니 진작에 말해줬으면 뭐. 아니다. 남편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는데 아마도 제가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미리 말했으면 남편도 지방에서 하루 자고 왔겠죠. 이게 아쉬워서 저러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아쉬워하는 얼굴이었고요. 그래서 더 괘씸하더라고요. 저는 모은 증거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번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던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만났고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까지 다 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말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지만 정말 끝까지 조심했습니다. 여자 쪽에서 미리 알게 되면 무슨 대책이라도 세울지 누가 아나요? 요즘은 바람을 피우고도 몰랐다고 잡았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정말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해서 미칠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얼마 뒤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됐는데 소송 준비에 일까지 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제가 수술하고 온 거라 한동안 배려를 해주셨고 원래 퇴근 시간보다 좀 더 빨리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벌었으니 더 열심히 소송 준비를 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소장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간 평소와 똑같이 지내다가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난 뒤 집에 와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오늘 별일 없었지? 무슨 일? 아니 그냥. 집에 오면 늘 피곤하다는 말만 하던 사람이 계속 제 얼굴을 쳐다보거나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하길래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소장 도착했나 보네. 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무슨 말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너 바람난 거. 거기다 애까지 있는 거. 자, 이제 말해봐. 나도 궁금하다. 네가 뭐라고 할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어떻게 알았냐고. 나 뒷조사했냐? 흥신소 뭐 이런 곳에다 의뢰했어? 나 무서워서 그런 건 못 가. 그러게. 속일 거면 좀 완벽하게 속이지 그랬어. 꼬리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 남편은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만 궁금해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으니 아주 답답해하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어. 네가 핸드폰 갖다 달라고 했던 그날 내가 깜빡하고 핸드폰 전원을 못 끄는 바람에 그런데 마침 딱 네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 아주 정확하게 아빠를 바꿔달라고 하더라. 네 이름까지 대면서. 뭐? 그런데 너 이게 애한테 할 짓이야? 지금이야 애가 어리니까 네가 하는 말 잘 듣겠지만 점점 클 텐데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애가 널 어떻게 생각할까? 왜 말을 못해? 무슨 말이라도 해! 저는 이날 남편에게 그간 쌓였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하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 저더러 애만 데려올 테니 같이 키우자고 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보고 그 애를 키우라고? 내가 잘 설득해서 애만 데려올게. 너도 애는 원하잖아. 정신 차려! 내가 애를 원한 건 우리 사이의 애지 누가 밖에서 낳아온 애 키우고 싶대? 그것도 나 속이고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애를 키울까? 온전한 사랑이나 줄 수 있겠냐? 어떻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그 여자한테는 나랑 정리하고 같이 살자고 하고 나한테는 애 데려와서 키우자고? 어이없는 소리에 저는 상간녀를 불러서 그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번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애만 데려올 생각인 건지 속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살 자신도 없고 애를 데려와 키울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이혼에 상간녀 소송까지 끝내는 거였어요. 이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은 안 된다고 버텼는데요. 남편의 헛소리에 너무 열받은 저는 친정과 시댁에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셨고 당장 오신다는 걸 겨우 말렸는데 시모는 아니었어요. 평소 시모의 성격이 급하고 필터 없이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았기에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찾아온 시모가 한 말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 우리 아들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다고? 네. 아들, 네가 말해봐. 정말이야? 사실이냐고? 네. 아이고 참나. 아니 애가 안 생겨서 밖에서 만든 거냐? 어머님,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런데 딸이냐 아들이냐? 아들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할 수 있는지 시모는 아들이라는 말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지더군요. 시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가슴에 평생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좋으세요?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가 생겨서 좋으시냐고요? 거기다 아들이라고 하니 그래 좋다. 너무 좋아. 뭐라고요? 넌 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애가 안 생기냐? 너는 못 가는 애가 생겼으면 너도 좋은 일 아니냐? 생판 남도 아니고 네 남편 핏줄이면 너한테도 자식이지. 이혼할게요. 뭐? 이혼은 안 돼.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흔한 세상이라고 해도 난 이혼해서 사는 사람들 보기 안 좋다. 내가 잘 얘기해서 애만 데려올 테니까. 참나. 어머님 아들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내가 그 애를 왜 키웁니까? 엄마 아빠가 엄연히 다 있는데 둘이 키워야죠. 시모는 이 자리에서 결판을 짓자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는데요. 아니 전화는 왜요? 뭐라고 하시게요? 아 글쎄 빨리 전화 걸어. 넌 애만 생각해. 애한테 상처는 주면 안 되잖아. 그거 벌 받아. 하루빨리 애부터 데려와야 할 거 아니야. 애 엄마가 나이도 어리다며. 그럼 애 키울 생각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려고 그래. 아이, 빨리 전화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시모가 닥달하자 어쩔 수 없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이 되자 시모가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는 통화를 하는데 방금 전까지 소리 지르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여보세요? 나 민우 엄마예요. 얘기 다 들었는데 애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애는 온전한 가정에서 키워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모는 상간녀와 통화하면서 애는 잘 키워주겠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상간녀라도 이건 충분히 기분이 나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무작정 애만 보내라고 하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주더니 왜요? 뭐가 왜야? 받아봐. 너랑 통화하고 싶대.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갑자기 상간녀가 저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너무 갑작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이, 팔 빠지겠네. 빨리 받아. 시모가 또 소리를 지르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상간녀는 시모보다 더 악질이었습니다. 오빠랑 이혼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를 달라는 건데요? 기가 막혀서. 저는 이혼할 건데요. 왜 말을 바꾸지? 방금 오빠 어머님이 애만 달라고 한 거 그쪽도 옆에서 다 들어놓고? 상간녀는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해야 되는데 시모야 그렇다 쳐도 남편은 상간녀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저는 제 아들 그쪽한테 줄 마음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제가 미쳤어요? 제 아이 데려다가 그쪽에 학대라도 하면 어쩔 건데요? 이봐요. 방금 전에 됐고. 원래 아이는 하늘에서 주는 거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그쪽한테는 자식을 안 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애는 극한 상황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어요. 아빠와 같이 살 날만 기다리면서요. 애를 낳아보지 못해서 엄마의 마음을 모르나 본데 10달 품고 있다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남을 줄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시모가 한 말인데 마치 제가 시켜서 한 말처럼 오해를 하고는 저리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라고 애 낳기 싫었겠어요?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애는 안 생기지. 솔직히 재탄 많이 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천사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간녀한테 저런 말을 들으니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만 하고 끝날 수가 없었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판결문까지 받고 셋이 알아서 잘 살라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그 유일한 친구가 입조심을 안 한 거죠.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를 듣고는 다른 직원 몇 명에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퍼지는 속도가 빨랐으니까요. 남편은 회사에서 그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곧 승진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지저분한 사생활 때문에 아예 무단결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기 싫어도 남편과 한 집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출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던 사람이 1분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난리 나던 사람이 제가 출근 준비 후 집을 나설 때까지도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쪽팔려서 회사에 나갈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소송을 멈추지 않았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니 이혼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더욱 바빴습니다. 남편과는 거의 남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며 지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씻지도 않아 냄새도 났고 면도는 하지 않아서 수염이 길게 난 건 물론 제가 밥을 안 차려주니 매일 컵라면이나 대충 빵이나 사서 먹는 게 전부였죠. 그렇다고 시모가 와서 남편 밥을 챙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모가 하는 일이라고는 남편에게 지겹도록 전화해서 애는 언제 데려올 거냐는 이 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몇 시든 그게 밤 12시든 새벽이든 신경 쓰지 않았고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안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릴 정도였죠.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뭐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이혼을 하긴 하는 거냐? 그럼 애는 이혼 못할 거면 애 데려와서 어떻게든 잘 살 생각하고, 이혼할 것 같으면 빨리 둘이 데려와서 같이 살든 해야 할 거 아니야. 답답해 죽겠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뭘 알아서 해?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뭘 알아서 해? 시모가 소리를 지르는 게 저한테도 다 들렸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시모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저 때문인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시모가 이런 식으로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본인 할 말만 하고 소리를 지를 때면 남편은 중간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시간은 참 잘만 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끝이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이혼도 상간녀 소송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원하던 이혼을 하게 됐고 상간녀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살면서 판결문이라는 것도 처음 받아봤는데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혼할 거였다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걸 하는 생각에 전 남편하고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리고 싶고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속이 좀 풀렸던 건 전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는데 너 내 아들 이렇게 돼서 속이 시원하냐? 어느 날 전 시모가 전화해서는 다 제 탓이라고 하며 자기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게 왜 저 때문인데요? 그냥 조용히 이혼 도장 찍었으면 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니까 회사까지 소문이 난 거 아니야? 잘못한 게 없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져! 이제 남인데 이런 전화는 좀 삼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너 이제 내 아들하고 이혼했다 이거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데. 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을 필요도 없어서 바로 끊어버리고 자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걸. 상간녀가 위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주겠지 생각하며 조용히 기다렸는데 입금할 생각을 안 하길래 법대로 했습니다. 통장 압류가 가능하더라고요. 이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괴로웠는데 위자료 때문에 혼자 얼음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고 받아야 하는 저만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와 애를 서울로 불렀고 세 사람은 당장 살 집을 마련하긴 어려우니 전 시댁으로 들어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저는 전 시댁으로 가서 벨을 눌렀는데 현관문 입구에 애가 자고 있으니 초인종은 누르지 말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열이 받았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전 남편이었는데 잠옷바람이었고 그 뒤에 숨어서 나오는 상간녀를 보니 커플 잠옷이더라고요. 상간녀는 전 남편 뒤에 숨어서 문틈 사이로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냐고! 이날 저에게 반말까지 하면서 상간녀는 또 한 번 선을 넘었는데 저는 똑같이 흥분하지 않고 살살 약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 뒤에 숨어있다가 문을 확 열고 나오면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를 먼저 친 사람은 상간녀였습니다. 지금 내 몸에 손댄 거야? 그래, 됐다. 어쩔래? 끝났으면 깔끔하게 네 인생 살지. 왜 여기로 와? 어디라고 와? 전시무는 집안에서 그저 지켜만 보고만 있고 전 남편도 말릴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녀의 뺨을 쳤습니다. 이날 현관 앞에서 한참 실랑이를 했는데 먼저 때려놓고 저한테 맞은 건 억울했나 보더라고요. 아주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전 남편이 겨우 잡고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이거다. 오빠도 왔잖아, 나 맞은 거. 그만해. 네가 먼저 때렸잖아. 나 2대 맞았잖아. 빨리 나와. 놓으라니까. 야, 조용히 하고 위자료나 보내. 그리고 너 사과 안 하면 나 지금 이 길로 경찰서 가서 고소할 거야. 나도 맞았는데 네가 무슨 고소를 해? 내 몸에 먼저 손댄 건 너고 내가 때린 건 정당방위지. 아니야? 위자료도 안 준 상황에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 하니 전 남편은 더욱 상간녀를 말렸고 끝까지 사과는 받지 못했으나 그래도 2대나 있는 힘껏 상간녀 뺨을 때린 것에 그나마 속이 풀렸습니다. 위자료 받기까지 참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씁쓸하더군요. 돈 몇천 있으면 멀쩡한 가정 깨도 상관없다는 이 현실이 말이죠. 그런데도 참 답답하고 속이 상했는데 얼마 뒤 속 시원하게 제 속이 확 뚫리는 날이 있었으니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아니래. 아니라고. 거봐. 조금만 기다렸으면 사실 다 밝혀지고 우리 이혼은 안 했어도 될 텐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애를 두고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는 아예 꺼져 있고 그 상간녀 엄마 집에 가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다면서 현재 전시모와 둘이 애를 보고 있는데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애엄마가 집 나간 건 심각한 일이지만 친자 검사를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라 왜 검사를 했나 싶었는데 전시모가 상관이 없이 종일 애를 보다 보니 어딘가 이상했던 거죠.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과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으니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고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며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를 가지고 속이나 싶은 생각에 저 또한 할 말이 없었는데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상간녀도 이걸 알고 도망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이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저와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버틸 때였는데 나 자기랑 절대 이혼 못해. 내가 싫어. 자기가 싫으면 그 애 내가 포기할게. 자식이 포기할 수 있는 존재였어? 걔한테 남자 있어. 뭐? 나 말고 오래 사귄 남자친구 있다고. 그래서 나 만나면서도 양다리 걸친 거 나한테 몇 번 들켰다니까. 그래서 내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딱 알아버린 거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틀어진 거야. 그래서 전 남편이 했던 이 말들이 생각이 났고 순간 상간녀도 처음엔 제 전 남편 자식이라 확신했다가 점점 애 크는 모습 보며 그게 아닌 걸 알고는 도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친아빠가 상간녀의 전 남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남의 가정 망가뜨리고 본인 자식 버리고 도망친 사람을 제가 좋게 말할 이유는 없죠. 이혼 후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아이까지 셋이 행복하게 잘 살고 저 혼자만 계속 괴로움 속에 살겠구나 싶었는데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서영아, 자기야, 이제 내 핏줄도 아닌데 나랑 다시 재결합하자. 어? 내가 애 엄마 어떻게든 찾아서 애 돌려줄 테니까. 야, 네 친자식이든 아니든 네가 바람 피운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 용서 못해. 그리고 이제 우린 남이고. 이날 전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너무 억울하다고 했고
제 바지까지 잡고는 이대로는 못 간다고 난리를 치다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친정 부모님까지 오셔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전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 저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연신 사과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 저 소영이랑 잠깐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돼. 다시는 내 딸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알겠나? 소영아, 10분만, 아니요 5분만. 이거 나 경찰서 다시 들어가고 싶냐? 그러니까 왜 그랬냐? 있을 때 좀 잘하지. 앞으로 잘하면 안 돼. 안 돼. 자기야. 안 돼. 다시는 보지 말자. 우연히 마주쳐도 제발 아는 척하지 마. 이날 전 남편은 매몰차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 뒤에서 계속 울었는데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너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애엄마를 찾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애는 내칠 수 없으니 전시모가 봐주고 있다는데 자기 친손주도 아닌데 전시모 성격상 어떻게 애를 볼지 대충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죠. 기른 적 무시 못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직장도 사라지고 갑자기 애 아빠가 되었으니 전 남편은 사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남아있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진 않겠어요? 그렇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못된 짓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을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네요. 저 앞으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살 거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